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1호 대책이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보고 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의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꺼낼 거란 관측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작 본인은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배우자는 갭 투자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거라며 통상적인 갭 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실수요자들에게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면서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쉽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이 차관 본인과 배우자가 갭 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갭 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만큼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 투기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6억여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1억여 원에 매도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 과정에서 갭 투자자의 집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차관 배우자는 전형적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그새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부담해야 할 잔금이 18억여 원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집을 팔고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더 큰 면적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성남을 포함해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 갭 투자는 내년까지 불가능해진 상황.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갭 투자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2채를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하고 대여 공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공급 대책을 약속하고 당분간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풍 맞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했습니다.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두 번째 아파트는 뭐 현금 자루 보관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그 집은 다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고요.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언급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도 전형적인 국민 기만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참모 3분의 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공격 대상을 여권 인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도 띄웠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방향타를 잡으며 부동산 이슈를 대여 공세 최전선에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0.15 대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한층 적극적으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는데 야당이 발목 잡기식 공세만 펼친다고 반박한 겁니다.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풍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일정을 앞당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띄우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은 시간 벌기 수요 억제책이다. 연말까지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은 그간 민주진영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를 파고드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식 돌파력으로 징크스를 넘겠다는 민주당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프로야구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펼쳐졌었는데요. 그 결과가 막 들어왔습니다. 한화가 5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한화는 4대3으로 뒤지던 5회 노시환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역전했고 선발 투수 류현진 선수가 4회까지 4실점하며 강판됐지만 5회 김범수에 이어 6회부터 나온 문동주 선수가 나머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화가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면서 나머지 2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온라인 사기 범죄 등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피의자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북부경찰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각각 1명도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70%가 넘는 4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1명을 제외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피의자 48명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10명은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보다
하루 늦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캄보디아는 왜 가신 거예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찰은 뒤늦게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연애빙자 사기 등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모든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신문을 받은 피의자들까지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될 경우 경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지난해 캄보디아로 달아난 한국인 범죄자가 120명이 넘으면서 예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국내로 송환된 인원들 중에서 이 핵심 피의자는 빠진 데다 송환 규모도 도피한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표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대거 송환됐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국외 도피사범 현황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로 달아난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12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많았던 겁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8명이 캄보디아로 달아난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도피사범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28명에 그쳐 도주한 규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도피사범이 발생한 베트남에 비해 국내로 압송한 범죄자는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캄보디아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내 송환에서도 정작 핵심 범죄자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120억대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부부와 다른 조직원 다수가 이번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초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9개월째 송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총책으로 활동을 했고 몸캠 사기를 치는 조직의 총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잡혀진 지가 오래됐는데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송환 64명은 캄보디아 당국이 선정한 추방 대상자 명단으로 이뤄졌고 해당 부부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은신처를 옮기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도피사범의 추가 송환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측은 체포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내일 현장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다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인 강모 씨 부부. 강 씨 부부는 적색 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다시 지난 7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스스로 찾아온 강 씨가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는데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강 씨에게 알렸습니다. 강 씨가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은 출국 시 밟게 될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고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 연결도 해준 뒤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자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강 씨에 대한 정보와 사건 경과를 알리면서 결국 3개월 뒤에야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경찰 영사에게는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대사관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만 알려주게 되면서 피의자 도주를 돕는 꼴이 아니었냐고 지적했습니다. 체포권과 수사관이 없더라도 이후에는 신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를 그냥 귀가 조치시켰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전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감에선 강 씨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시스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을 화장한 푸놈펜 턱틀라 불교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원 안에 50대 중반 1명을 비롯해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납치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0일 저녁 8시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여권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김건희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가 청탁성 만남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함께 재판해봤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그해 8월 25일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 출신의 모 지법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 원 술값을 요구해 이 씨가 계좌 이체했다고 봤습니다. 판사 접대는 이 전 대표의 허풍이었을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씨에게 재판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의 돈으로 A 판사를 접대하며 여기서 진행되던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포함해 2차례 이상으로 술자리 횟수와 장소를 특정했고 A 판사에게 이에 대해 유선으로 일부 사실관계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판사는 YTN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났을 뿐이고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락이 와 통화한 바는 있지만 도이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말하길래 판사와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이 전 대표 재판에 이 전 대표와 A 판사, 동석자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필 씨가 술값을 대신 낸 자리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8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전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석자로부터 이맘때 두 사람과 이정필 씨가 모두 함께한 술자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사진을 찍은 날 A 판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 조언을 구한 것이지 이정필 씨를 소개하거나 참여시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서로 모른다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사람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종호 씨가 지인을 입단속시킨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종호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5일 구속됐습니다.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어요. 그런데 구속 직전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친분에 대해 입단속을 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8월 1일과 구속 신문이 열리기 직전인 8월 4일 이 씨가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안다는 사실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지인은 특검에서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줬다고 증언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리한 것을 봤다고 특검에 진술한 목격자는 모두 4명. 여기에는 배우 박성웅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박 씨가 이종호 씨,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바로 다음 날 임 전 사단장은 박 씨를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전화 연결에 실패하자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박 씨는 대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를 확인한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피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뒤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거듭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해명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다음 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수사 이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부터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까지 김건희 특검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쓴 거로 보이는 편지와 경찰 인사 목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단서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논란의 한 축을 이룹니다. 특검은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하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가품을 준비하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인적 집으로 옮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특검 논란의 발단이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진상조사를 정식 감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며 매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특검 수사에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전날 민특검의 사과와 해명에도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주식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지 오래돼 재조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 논란이 더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차 수사기간 연장으로 김건희 특검의 시간은 11월 2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특검보 2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인선도 마무리됐는데 특검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수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 가운데서도 재판 소원 제도가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자격을 두고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이 발표된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질 수 있도록 하는 4심제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법원장은 사회적 약속인 3심제를 깨는 건 헌법에 정해진 사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야당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제대로 받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재판 소원은 기본권 침해 유무를 따지기 위한 별도 재판이며 4심제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그런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 소원제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 그 이유라면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날 일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무위원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주식 매입 경위와 매도 시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며 금감원 감사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종감 때 저는 민중기 특검 모셔서 직접 해명하는 자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민주당은 재판 소원 등을 연내에 처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맞서고 있어 검찰 사법개혁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에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자녀의 결혼식이 이틀 연속 논란이 됐습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축의금 등을 받은 게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인데 최 위원장은 직접 청첩장을 준 적은 없다면서 눈물로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넘어 피감기관들 화환도 줄을 이었습니다. 사흘 뒤 국정감사장에서는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화환은 보냈는지 피감기관에 확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냈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축의금 내셨습니까?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해 충돌이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이틀 연속 질타했는데 특히 양자역학 공부에 매진하느라 결혼식에 관여하지 못했단 최 위원장 해명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누가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인 줄 알겠어요. 예? 공무하느라고 자식 일을 못 챙겼다고 할 정도로.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최 위원장은 내밀한 가정사 때문에 딸과 결혼을 의논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도 붉혔습니다.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직접 전달한 적은 없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여야는 통신 3사 해킹 사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반복됐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 소극적이라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수십 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의 이런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AI 과학기술 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설 문자와 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으로 여야 대치에 정점을 찍은 과방위는 하루를 쉬고 목요일 공영방송 3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가 각각 TF와 또 특위를 꾸려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2월까지는 시, 군 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자, 여당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단장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이게 대책 발표, 부동산 발표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발효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이제 어제부터니까 이제 하루 지난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네. 대책을 안 넣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10월 15일 날 그 대책이 일단 대출 억제잖아요. 그 토지 거래 허가로 묶고 서울 전역을. 서울 전역을 묶은 것도 강남과 강북, 도봉구 이런 데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같은 서울시지만. 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값은 떨어졌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토지 거래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 전반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도 특정 지역하고의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공급을 안 낼 수는 없죠. 공급을 늘리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또 더 오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다 야나 이건 사실 어느 정권이나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거야말로 큰 진짜 문제.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표심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야당보다 더욱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현재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 아마 그래서 10월 15일 날 이제 대책 발표하고 어제 이제 발효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발표했다고 이런 거거든요. 상당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건 정치적인 위기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말이죠.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이 관리들이 일단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할 그게 이제 일단 내키질 않아요, 국민들에게. 우선 그것부터 정부나 정권이 다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대책에서는 이제 수요 억제책이 이제 주요 대책이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연말까지 그 계획 세우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이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라 생각했나요? 너무 그렇다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여권이 TF를 발족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부동산 이슈를 단견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마치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규제책만 남발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민심이 굉장히 지금 험악하게 돌아서고 있고, 더더군다나 경기도는 몰라도 수도권, 서울 의원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지금 아우성이 터져 나오니까 부랴부랴 불을 끄는 건데, 전 김현미 장관 얘기 떠오르더라고요. 과거에 부동산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 밤새도 찍어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정혜 의장 얘기잖아요. 구별로 이제 공급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빵입니까? 그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이걸 왜 안 했어요? 연말까지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급조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미봉책으로 불을 끄듯이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을 더 흔들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신을 더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자꾸 이렇게 시장을 진영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들, 또 주무부처 관리들의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더 민심을 불을 지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검토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새로 띄웠는데 공세를 계속 높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고 여권이 지금 어찌됐건 수도권의 의원들도 경기도 의원들과 서울 의원들이 양분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뚜렷해 보이니까 물론 사실 이런 이슈들이 정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 참 국민적 불행일 수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이제 그 단장으로 하는 이제 TF를 발족해가지고 공세를 강화하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권은 야권을 향해서 당신들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지만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는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서도 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여권은 시장의 질서를 아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빨리 내놔야지 야당을 탓해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TF 띄우고 특위 띄우는 게 진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 거예요? 그거를 의식을 안 한다고 하기 어렵죠. 의식 하는 게 정상일 수 있죠. 사실 여야 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집권 세력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물론 야당도 뭐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긴 합니다만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건 분명해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가용한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이렇게 이제 추상적 얘기를 했는데 모든 가용한 수단이라면 세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보유세 좀 강화하고 양도세 좀 낮추 정책 그리고 이제 그게 대체적인 추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보유세 강화가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혀요. 그리고 사실상 또 여든 야든 또 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 파워 엘리트들이 그 비싼 데 많이 살아요, 현재. 그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예민해져요. 막상 이 문제가 특히 이제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는 거니까 아까 말씀 잠깐 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에 어떤 지역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당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과거에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그 이해 차이가 컸어요. 표심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전 그래서 그 경제부총리의 그 얘기는 여당이 일단 그런 세제 개편 우리 모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용 가능한 거라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의식해서 그거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양도세는 저는 뭐 누가 저 방송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그럴지만 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 집 팔 일도 없고 근데 팔아야 뭐 양도세 나올 것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간에 전 정말 혁명적인 무슨 수단이 아니면 이거 못 잡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인천, 이 경기, 이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살아요. 이 집중이 됐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된다. 집값 잡으려면. 아니,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하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그때 미봉책으로 그치니까 자꾸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게 아니냐. 이거 보수 진보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그 민심이 약간 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이반된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이 또 이제 불을 또 지폈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돈 좀 모으고 있다가 그때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논란이 빚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지금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출을 끼고 사는 이유가 이제 대출은 은행이 주는 일종의 공적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능이잖아요. 전세는 어찌 보면 사적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걸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30억 사는데 전세 10억 주고 대출 15억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돈 넣고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을 벌린 게 50억이에요. 두 채나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는 전세 관한 그건데 그렇게 갚으면서 또 자기가 집을 그 전세 살면서 수익을 남겼고 5억 이상 남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부인은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 한 채 더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다리면 좋은 날 우리가 아파트 값 잡는 날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집 사십시오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 담당 차관으로서 더더군다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런 보도 채널이나 어떤 유력 방송사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지 유튜브 방송 나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저렇게 아주 소신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염장에 국민들 민심에 불을 지르는 그런 했던 것이 주무 차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정부의 관리 역량, 더더군다나 집권 세력으로서의 정부 운용에 대한 능력이 얼마만큼 최저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분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그런 갭 투자 의혹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일단 국토부에서는 일반적인 갭 투자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까 교육 정책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육하고 부동산은 국민들 정서에 대단히 민감해요. 다른 것하고 그냥 소득하고 또 달라서 직업적인 직업에서 오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거 말고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요. 글쎄 영린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건 국토부 1차관 게다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의 차관이거든요. 이건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말이죠. 집값이 말로 안정이 돼가지고 하향세를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평정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격차가 줄어들고 이럴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같이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떨어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발언이 이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한 글쎄요. 40여 차례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막 기하적 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근데 불만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고 국토부 차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본인은 무슨 차익을 많이 남겼고 차익 난 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사던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긴 또 전세 끼고 사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게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이건 정서의 문제거든요. 직관의 문제이고 전 이게 꽤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교육 정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여권 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요.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법원장들의 입을 빌어서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재판 소원, 이 사심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판 소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는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성철 대구 고등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원범 대전 고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국감 보면은 이제 현직 법원장들의 소신이 좀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법관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지금 뭐 그 장경태 의원은 왜 법원장이 정치를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정치가 아니라 이건 헌법에 의한 그 법률가적 양심에서 저는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헌법,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도 다시 한번 헌재까지 가는 거를 사심제가 아니라고 사심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4번 판단받으면 사심제가 맞죠.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매년 올해는 빼고 매년 그 4명씩 대법관을 12명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4명을 이제 본인이 12명 임명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사퇴하는 대법관들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총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 백혜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렇게 또 12명 임명할 수 있다는데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재판을 정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인데 자 여당이 집권할 때 마음대로 그 여당이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원 한다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가장 큰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공론화 과정은 알리바이용 같고요. 당론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데 이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겁니다. 예, 최 교수님 어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심제라고 단정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권 제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그런 판결이 전제될 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을 받아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사심제라고 단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재판을 거는 재판이 일단 중단됐잖아요. 완전히 정지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법률적인 논리적인 논박을 하면 되는 것이 이걸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킨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 공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과 지금 헌재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법원들의 아까 법관들의 얘기는 이거는 이제 그 헌법이 위배됐다고 그러는데 헌법이 위배된다 보기는 어려워요. 헌법 101조를 얘기하는 건데 10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거기 때문에 이 헌법 101조와 바로 직결시키는 건 상당히 좀 논리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 101조에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런 취지에서 취지인데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사심제가 완전 확정될 때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사심제라고 아직 보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대법원의 판결을 상고처럼 그 헌재로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심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심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제가 봐도 이 부분을 사심제라고 단정하는 걸 좀 확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사심제는요 대처를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사심제를 채택한 나라도 있고 이건 상당히 논리적 논쟁적인 여지가 있는 거고 대단히 디베이터블하고 논쟁적인 법률적인 이슈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바로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거 이건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지금 그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증원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심을 하면은 재판이 더 적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설명을 할 건지 저는 그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요. 근무 시간 중에 이 음주 논란을 일으켰던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는데 여야 위원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권 침해 재판이나 또 근무 중에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판사들이 오늘 국감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거수 찬반 투표에 붙여서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이른바 문제적 판사 3명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창훈 그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3명이 지난해 5월입니다. 5월 달에 평일 근무 시간에 낮에 반줄기만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이제 그 출동해서 이제 경찰까지 출동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올해 3월에 피고인들하고 가족들 그다음에 모든 변호인들을 방청석에 앉혀놓고 재판 중에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지 말고 일체 눈으로만 봐라. 그리고 이걸 어기면 내가 법정 구속하겠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해서 방청객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논란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5월에는 형사 합의부인데도 합의부에서 선고 내리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후 진술 듣고 그걸 안 하고 바로 판결 내려버렸다 해서 공수처에 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사법 신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사 3명이 조금 국감장에 나와서 좀 입장 소명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이미 형사 고발된 사건이고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그 판사들의 재판과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판사들을 소환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뭐 드러난 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사건 고발됐다고 해서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도 이것도 무리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근무중 술판 난동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 거래 의혹도 있고 그리고 방청에도 조용히 계시오. 말하지 마시오. 그럼 뭐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판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법관 아닙니까? 그렇게 법원의 독립을 외치고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감의 그 출석을 거부하죠?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말은 저는 맞지 않은 거, 적절치 않은 말이라고 좀 보고 동행명장을 해서라도 발부해서라도 이거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국민 정서가 직결돼요. 무슨 법원은 무슨 뭐 성역화되고 과거에 사만시대 소도입니까? 요즘 법원의 뭐 독립, 사법권 독립 이런 얘기, 그 사법권 독립이나 삼권 분립을 얘기하려면 그 정도 자격을 좀 갖춰야죠. 이런 법원들이 법관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5월 1일 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한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있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 뭐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한 거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런 판사들도 이런 술판사 이런 거 나와서 그럼 국민들이 해명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김현지 부설자가 나와서 해명하라고 그럽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당도. 일단 동행명령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오늘 내로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과방위 얘기를 할 텐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이 지난 주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을 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인데 최 위원장은 어제는 그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라고 했는데 오늘은요. 최 위원장 보좌관이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또 이게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딸의 혼사를 부모가 유튜브 방송 보고 알았다. 그리고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뭐 신용카드로까지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능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전혀 몰랐고 나중에 이제 뭐 삭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피감 기관들의 화환이 질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축인까지 전달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건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원한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걸 공부하느라고 내가 딸의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 정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우리가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 보편적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저는 책임감 있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저는 이런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약간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 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한다.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짜야지 이게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거는 더 오히려 이게 바로 민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들입니다. 이 보좌관이 지금 최 위원장 보좌관이 그 말을 했네요. 최 위원장이 딸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가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좌관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다 올렸. 그 보좌관이 올렸습니다. 보좌관 말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아무리 바빠도 딸 날짜를 몰랐다고요? 보좌관이 쓸데없이 충성한다고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못 하랍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날짜를 알았니 몰랐니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왜 이 지금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일으켰냐가 지금 핵심이에요. 거기 무슨 신용카드 보내냐 안 보내냐 이거는 뭐 부차적인 얘기들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또 저는 제기될 수 있는 게 국감기간 중에 했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뭐 기존의 날짜가 정해져 있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가능했으면 국감기간 좀 피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건 논란 소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안 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도 옛날에 국회에 있어봤습니다만 다 알아요. 다 피감이 뭐고.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죠. 이런 관련 고쳐야 되는데. 청첩장을 안 돌리더라도.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 결혼식 딸이 하는 자녀가 하는데 몰랐을까요? 제가 어디 다녀보면 저기 일반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 기자들 할 때도 다 오던데요. 다 청첩장 돌렸을까요? 그거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기는 그래서. 가능했으면 국감이 끝나고 하는 게 좋았다. 국감 기간 중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정무적 관계에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너무 다른 여러 가지로 딸 결혼식 알았니 몰랐니 양자역학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이거 그리고 또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고 그랬지 몰랐다고 안 했잖아요. 못 쓸 수 있죠 뭐. 그건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본질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렸냐 안 돌렸냐인데
청첩장 안 돌렸다는 거고. 근데 보좌관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자기 의원을, 자기 위원장을 이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이 말이 또 이렇게 자꾸만 이 증폭되는 거라서 이거는 국감기간 안 했으면 참 적절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이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갖고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짧게 진짜 1분 안쪽으로 각각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민중기 특검,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의혹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김건희 씨가 한때 투자했던 태양광 업체여서 더 큰 논란인데 이게 지금 관심인 게 특검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특검 수사가 말이죠. 네. 오늘 보니까 그 김건희 특검을 한 달 더 연장을 했던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그걸 해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명할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구입했는지는 뭐 증권사 시간에 소개를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매도 시점이 정확하게 그때 빠져나가는 타임에 그 대주주가 파는 과정에 나도 팔았느냐. 이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대다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세요. 하면은 저는 오히려 특검의 신뢰가 더 갈 거라고 보는데 하지 않고 저는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습니다라고 계속 방어막을 치면 이 논란은 수사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죠. 예, 최 교수님. 그리고 어쨌든 이게 18년 전인가 17년 전 오래전 얘기죠. 2010년, 15년 전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09년, 2010년 이때 2008년에 샀다가 2010년에 팔았다는 거니까 딱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 15년 전 얘기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비상장 주식인데 어떻게 알고 파는 거 아니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보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 당시에. 근데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7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정보를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꾸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야당이 문제 제기하겠죠. 그럼 특검의 신뢰가 또 이게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중기 특검이 보다 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한화가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노시환이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문동주 선수가 6회부터 구원 투수로 나와서 4이닝을 던지면서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경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3회까지는 류현진과 후라도 두 선발 투수의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타수는 한 바퀴 도는 4회부터 타자들의 눈에 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회 초 한화는 최은성의 볼넷에 이어서 하주석의 2루타 그리고 이도현의 적시타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4회 말 류현진도 흔들렸습니다. 삼성은 원아웃 이후 1루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의 초구 체인점을 잡아당겨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김태호는 또 류현진의 커브를 잡아당겨서 솔로포를 추가해 점수를 4대2로 벌렸습니다. 5회 초엔 한화의 중심 타선도 폭발했습니다. 원아웃 이후 손아섭,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한 점을 따라갔고요. 노시환은 삼성 선발 후라드의 초구 슬라이드를 잡아당겨서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 2경기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노시환과 함께 한화의 승리 주역은 내일 선발로 나올 걸로 보였던 문동주였습니다. 4회까지 던지고 내려간 류현진과 1이닝을 책임진 김범수에 이어서 6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나머지 4이닝을 36개를 포함해서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한 점차 아슬아슬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차전에 또 구원으로 나와서 데일리 MVP가 됐던 문동주는 오늘 경기에 또 데일리 MVP 뽑히면서 이번 가을을 자신의 계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승 1패로 앞서 나간 한화는 이제 1승만 추가하면 LG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두 팀은 내일 대구에서 4차전을 벌이는데요. 한화는 신인 정우주를, 삼성은 프린프 에이스 원태인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오는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과 또 중장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채택했습니다. 기업들도 에이펙 관련 행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장관급 협의체인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인천 영종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 21개국 장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0명이 참가하는데 중국, 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로버트 케프로스 재무부 아태지역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20년 만에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는 재무장관회의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금융, 재정의 역할 등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 5년간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Notably, the Incheon plan broadens the traditional focus on financial inclusion within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s by creating a separate pillar dedicated to 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에이펙 기념 프로모션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미국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선도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수출붐업 코리아 위크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산업 전시장에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들도 정상회담에 앞서 2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민간경제 포럼,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 준비에 분주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기업인과 경제계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올트먼 오픈 AI CEO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참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 협력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 가능성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 과거 판문점 회동이 가능했던 2019년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지막 대미 메시지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입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전략적 관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판문점 만남이 이뤄진 2019년 6월과 비교할 때 달라진 대내외 환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만남 시점은 하노이 노딜 넉 달 만으로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협상 반전에 기대감이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년 동안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We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헌법에까지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도 김정은 스스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며 관망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광폭 외교 행보에다 중국, 러시아와의 초밀착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가 부분적으로 무력화된 점도 북한이 먼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 단절의 벽이 더 높아진 남북 관계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가능했던 당시와는 큰 차이점입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쇼맨십 외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는 여전한데 방한 직전까진 트럼프 SNS에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일본과 유럽 업체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 자동차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42억 달러로 24.7%나 줄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줄어든 조업일을 반영한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도 10.3%나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른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한 번에 25% 가까운 감소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중국 등 수출도 1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7.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9.7% 늘어났습니다. 밀어내기 수출한 것도 있고 이전에 6월이나 7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도 대미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품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7개월 연속으로 미국 수출액이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판로 개척에 나서며 일단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습니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양국 정부가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도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각 20일 발표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전 세계 민간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행위는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폭넓은 경제적 강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과 다른 핵심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달러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아 금이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 정세 때문에 각국의 통화 재정 정책도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If we move too quickly, then we may leave the inflation job unfinished and have to come back later and finish it. If we move too slowly, there may be unnecessary losses, painful losses in the employment market. 이처럼 방향이 불투명할 때 금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통화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인한 달러 약세 현상도 금값을 밀어올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가 신뢰를 잃자 금값 급등에도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지만 이런 동조화 현상이 깨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0년대 초반 70%에 달했던 중앙은행들의 달러와 외환 보유 비중이 최근 58%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Gold has always been a hedge asset, and there's certainly an increased amount of global uncertainty, policy uncertainty in many countries that we observe. 전문가들은 최근 금값 급등을 단순히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신뢰 자산에 대한 재평가 현상으로 봅니다. 금은 더 이상 위기 때만 찾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의 기본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People are worried about future inflation expectations and they want to hold something that they know will hold its value, which is gold and silver.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변동하는 금리 전망, 달러의 신뢰 하락과 맞물려 금을 위주로 한 구조적 자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올 들어 60% 넘게 오른 데 대해 단기 과열을 우려하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우익 성향을 보여온 만큼 한일 관계에서도 역사 문제 등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 1차 중의원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며 총리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高市早苗君を衆議院規則第18条第2項により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중의원 10선의 다카이치 총리는 비세습 의원으로 일본의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입니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야당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어려움에 몰리는 듯 했지만 비슷한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꾸리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今安定した政治が大事である。それがなければ強い経済政策も打てないし、力強い外交政策も打てない。安全保障も同じです。
다만 유신회는 당분간 내각에 입각하지 않은 채 외곽 지원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자민공명연합보다 협력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10% 축소, 기업단체 정치 헌금 금지 등의 유신회 요구에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유신회와의 갈등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어오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이번 가을 제사 때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 보류했지만 여전히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북중러 등의 위협으로 한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후 역사, 영토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걸 축하한다며 셔틀 외교를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새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과 유화 손짓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비밀 호텔에서 장기 경제 전략과 인사판을 짜는 내부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중국판 콘클라베로도 불리는 회의 장소에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天安門에서 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징시 호텔. 간판 하나 걸려있지 않은 입구에선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주변엔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30m 간격으로 배치됐고 행인들을 상대로 불심 검문도 이루어집니다. 1959년에 지어진 이곳은 일반 호텔과 달리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관리하는 특수시설입니다. 이번 4중 전회를 비롯해 당정군 내부회의 장소로 알려졌지만 공식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부쩍 삼엄해진 경비만이 저 안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4중 전회 첫날 업무 보고를 통해 차기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초안을 상정했습니다. 마침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4.8%, 연중 최저로 5% 안팎 올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外部环境急剧恶化的这样的一些棘手的问题，那么可能今年整个经济增长速度会出现一些快速的回落。 겉으론 경제전략 수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위급 물갈이와 후계 구도가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숙청된 당군 지휘부 8명을 비롯해 이번에 최소 12명, 역대 최다 인사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何卫东、苗华8名中央委员开除党籍处分，在召开中央委员会全体会议时予以追认。 300명 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은 3박 4일 동안 호텔 안에 머물며 토론과 심의를 이어갑니다. 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선 알 길이 없고 폐막일 공보를 통해 결과만 발표될 뿐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7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한 뒤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흰 보자기에 싼 유해를 전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22살 박모 씨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초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현지 사원에 안치된 지 74일, 무려 2달여 만입니다. 애초 캄보디아 수사기관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송환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캄보디아 당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에 앞서 박 씨 시신에 대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검에서 채취한 샘플로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동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국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검안을 통해 박 씨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지난 1년 반 동안 1,300억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로맨스 스캠 관련 피해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400여 건으로 개별 피해액은 5,6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에 보낸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감금됐다 한 달 만에 탈출했고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이 폭행 등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알고도 출국했는지 등 얼마나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부 피의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정기 지지에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강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자발성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투자 사기 조직원에 대해 출국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끌려서 가긴 했지만 자기가 어쨌든 알면서 가담한 건 맞잖아요. 여기에 더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간 열흘 동안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해외 공범증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미국에서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공소장에는 직접 폭행을 지시한 건 물론 공무원들을 매수한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그룹을 세운 1987년생 천즈 회장. 미국 법무부는 지난 14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푸젠성 출신의 천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프린스그룹의 수장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등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담긴 모습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단지 10여 곳을 세운 뒤 투자 사기와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인신매매와 고문 등 강력 범죄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공소장에는 프린스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묻자 천 회장이 승인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이 세계 30여국에서 사업체 100여 개를 거느릴 정도로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고위층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지 회장이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단속과 압수수색을 피해온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보부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2023년 중국 공안 관료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천 회장의 측근이 대가로 아들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천 회장과 임원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요트와 제트기 같은 사치품은 물론 피카소의 작품 같은 예술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 소유로 드러난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몰수 절차에 들어간 상황. 최근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정황도 속속 드러나며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진 천 회장 행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혼자 구조 활동에 나섰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이 사고가 나기 전 당직 팀장과 통화한 육성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출동 장소에서 구조 대상자를 찾지 못해 갯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이 상황실에 구조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 7분 갯벌에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홀로 구조 대상자를 찾던 이 경사는 새벽 2시 반 당직 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그 사람이 있던 곳에 없다는 거야?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드론 소리는 들리거든요. 이 경사는 구조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갯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좀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도 이런 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이 경사는 예상보다 멀리까지 수색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네가 아직 네, 상봉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색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그런데 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출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저기다가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은 또 물론 집 밖에 난리 칠 것 같아갖고 그냥 이후 계속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이 경사의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 이 경사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2시 42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찼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졌다고 한 2시 56분에도 상황실 보고는 없었습니다. 드론 순찰대가 위험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3시 9분에도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파출소 팀원들이 이 경사를 찾지 못하자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최초 신고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로도 상당한 시간을 생존해 있던 게 확인된 상황. 조금만 빨리 상황실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 경사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렇게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은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 영흥 파출소장과 인천 해양경찰서장 등 이 당시 해경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유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 건넨 뒤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밀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속히 의문점을 규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을 질 것이며 이 경사 동료들이 당시 해경 지휘부가 함구령을 내렸다고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이 가장 먼저 구속한 건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이모 경위였습니다. 검찰은 이 경위가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하고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경위는 구속되기 전 이경사의 추모식에 허락 없이 찾아와 유족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뭘 아냐고? 누군데? 유족이 형이다. 네가 여기 왜 와? 어? 네가 지금 왜 와? 인천지검 전담 수사팀은 전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도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경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어떻게 잡힐 수도 있고. 당직 팀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실 대응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전담 수사팀이 당시 지휘 책임자들의 사건 은폐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학업 등 행동 문제로 갈등하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A씨는 범행을 후회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 조정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 그룹장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수사, 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향해 유능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가담했다며 민주적 통제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 권한이 커진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삶이 나아질지 국민이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경찰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교제 폭력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에는 과잉 대응이 없다는 각오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경찰 지휘부가 가담했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숭고한 희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격려하며 각종 보상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에 이어 경찰의 날 행사에서도 권력기관의 일탈을 지적한 건데 국민 주권 정부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압수수색에 이어 녹취 파일 공개까지 맞물리며 관련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지사는 오늘 관련 의혹과 함께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받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입니다. 해외 출장 전 지역체육계 인사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일부 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김 지사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증거라며 체육계 인사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지역체육계 인사가 출장 전 김 지사를 만나 무언가를 건넨 정황이 담겼습니다. 기사님 만나고 왔어. 그래서 이 캔슬은 이건 하고 둘이 안 시켜서 이렇게 잘 살려오자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은 이 통화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 체육계 인사들이 김 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주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는데 금품 수수 여부와 사업상 특혜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침묵을 고수하던 김 지사는 결국 브리핑을 자청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선거법도 없고 그동안에 비리, 부정, 부패, 스캔들 이런 거 한 번 없었던 사람인데 수사 과정이나 필요하면 법정이나 어디 가서든 뚜렷하게 밝힐 것이고. 김 지사는 경찰이 제기한 스마트팜 구축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도비가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김 지사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사실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인을 마구 폭행해 얼굴뼈를 골절시키는 등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4명이 입건된 가운데 금품까지 빼앗은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오늘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중순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남성을 30분가량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리는 등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피해자의 가방과 현금 등 금품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내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19일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또 방미길에 오르는 겁니다. 김 실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방미 경과를 보고했는데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확을 앞둔 감 1,000만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감 농장을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로 추정되는데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축제가 열릴 정도로 감으로 이름난 경남 함안군에 있는 감 농장입니다. 감나무가 모두 200그루 정도 되는데 대부분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감의 양은 10kg짜리 상자로 300상자 정도, 금액으로는 1,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농장주는 보고 있습니다. 해마장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잘하고 있으면 올해도 다 수확을 잘하겠지 하고 박스도 준비하고 감 딸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감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농장주가 도난 사실을 알아차린 건 지난 15일. 농장주가 나무에 감이 달려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지난달 말쯤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감 농장을 잘 아는 사람이 감을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쪽에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CCTV엔 용의자가 오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도 쪽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족적이나 나뭇가지 훼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전문 절도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등 농작물 도난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에도 경남 김해의 딸기 농가에서 200만 원어치에 이르는 딸기 100kg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재배지는 주로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만큼 절도 사건이 일어나도 용의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농가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한화가 삼성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1차전 승리의 히어로 문동주가 이번엔 6회부터 마운드에 올라 4이닝을 던지며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까지 류현진과 후라도에 꽁꽁 묶였던 두 팀 타자들은 4회 두 번째 타석부터 제대로 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화는 4회 초 하주석의 2루타와 이도현의 적시타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삼성은 4회 말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원아웃 1, 2루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의 초구 체인지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타격감이 뜨거운 김태훈도 솔로포를 추가했습니다. 5회 초엔 한화의 중심 타선도 폭발했습니다. 원아웃 이후 손아섭과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한 점을 따라갔고 도시와는 삼성 선발 후라도의 초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총알처럼 날아가는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플레이오프 2경기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한 점을 앞서자 한화는 4차전 선발 유력했던 문동주 카드를 6회부터 빼들었고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7회 투아웃 2, 3루에서 디아즈를 시속 157km짜리 빠른 볼로 잡아냈고 8회 원아웃 2루에선 김태훈과 강민호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9회에도 삼진 2개를 곁들이며 4이닝 무실점. 문동주는 승리한 두 경기에서 모두 데일리 MVP를 거머쥐며 팀을 한국 시리즈 문턱까지 안내했습니다. 1, 3, 5차전이 조금 홀수 경기의 숫자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그만큼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경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기에서 그래도 제가 나가서 역할을 좀 잘 해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문동주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줬네요. 본인이 오늘은 자기가 끝맺음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오늘 밀어붙였습니다. 4차전에선 신인 정우주와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대구의 장성원이 9월 K리그에서 가장 멋진 골을 터뜨린 선수로 뽑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달의 골 9월 수상자로 대구 장성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원은 지난달 14일 김천과의 29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0분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프로축구선수협회가 골프 세리머니를 한 울산 이청용 선수를 향한 돈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욕설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수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협 부회장인 이청용에 대한 악의적인 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마트시티 앤 스포츠 서밋 개막식을 열고 이틀 동안의 국제포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합 주도로 201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올해 11회째로 스포츠를 통해 도시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올림픽 개최 도시와 국제 스포츠 기구들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까지는 날이 춥겠습니다. 서울 6도, 동두천 3도, 광주 8도, 대구 1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 낮 기온이 18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한낮에는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동해안에는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